450만 원 보냈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7세 최영만 어르신,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넘었는데 왜요? 이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패턴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정말 충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성과 포상금을 받게 되는 제도가 시행됐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금을 성실하게 냈던 사람도 이제는 20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돼 공포감, 불안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겁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은 AI 기반의 자금 추적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현금 출금, 심지어 가족 간거래까지 그 목적과 흐름이 불분명하면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특히 앞으로 영상에서 설명할 5가지의 경우는 1순위 타겟입니다. 모두 AI 알고리즘의 이상 징후로 분류됩니다. 모르면 억대 세금, 알면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국세청 AI가 포착하는 5가지 패턴과 피하는 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단 10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보가 시작됩니다. 1,000만 원도 안 넘었는데 왜 문제가 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여세는 1,000만 원 초과일 때만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번 줄 땐 1,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매달 비슷한 금액을 반복해서 보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걸 국세청은 쪼개기 증여로 간주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유경아 어르신, 자녀의 생활비를 돕기 위해 매달 450만 원씩 꾸준히 송금했습니다. 총 3년 동안 보낸 금액은 5,400만 원. 그런데 2024년 11월 자녀 명의의 계좌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조사 대상이 됐냐고 물으셨지만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AI가 비정상 패턴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송금 액수보다 패턴에 주목합니다. AI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반복성, 정기성, 관계성을 따져 의심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45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작지만 매달 반복되면 증여세 누락으로 과세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달 300만 원, 400만 원씩 자녀에게 생활비, 학비, 전세자금 등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국세청 AI는 그 패턴을 분석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 송금 시 용도를 반드시 메모하세요. 6월 생활비, 등록금 2학기, 월세 보조, 이체 메모만으로도 일단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왕복 송금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애가 준 돈, 제가 다시 돌려줬을 뿐인데요. 돈을 받았으면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AI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왕복 송금,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며칠 뒤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패턴은 위장 증여 또는 자금 세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9세 김순태 어르신,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6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자녀는 명의만 제 이름이고 실제 비용은 아버지가 냈어요라며 같은 금액을 되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AI가 이 패턴을 감지했고 김 어르신에게는 증여 의심 거래 통보가 발송됐습니다. 왜일까요? 국세청 AI는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금을 부모 명의로 숨기는 위장 거래로 해석한 것입니다. 특히 일주일 이내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상호 간 오갈 경우 그 자체가 비정상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런 거래는
실제로 불법 증여나 탈세에 자주 쓰이는 수법이기 때문에 AI가 1순위로 분석하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복 송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체 메모란에 반드시 용도와 이유를 적으세요. 자동차, 대금, 입금 후 반환, 등록금 대납, 부모 상환 같이 말이죠. 또 관련 자료 계약서, 영수증, 문자 내역 등을 미리 저장해 두세요. 추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입증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 거래라도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패턴과 수치로 판단합니다. 내가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은 돈일수록 오히려 더 정확한 설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비가 소득보다 많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62세 최영자 어르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도 안 벌어요. 근데 무슨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국세청이 주목한 건 소득이 아니라 소비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카드값만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썼고 1년에 23번 해외여행, 온라인 쇼핑, 백화점 명품, 구매 기록이 고스란히 카드 결제 내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세청 AI는 자동으로 소득 은닉 의심 플래그를 걸었습니다. AI는 카드, 계좌, 여행 일정, 입출금 기록을 소득과 대조하여 분석합니다. 생활 수준 소득 수준으로 판단되면 조사의 첫 타깃이 됩니다. 또 하나, 현금 자동화 기기 ATM에서 자주 출금한 이력, 백화점 호텔 렌터카 등의 고액 결제, SNS나 유튜브에 올라온 소비 활동까지 모두 데이터 수집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AI가 어떻게 아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되고 AI는 그 기록을 비정상적 소비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 소득보다 지출이 2배 이상 클 경우, 최근 6개월간 특정 업종 명품, 렌터카 등에서 과도한 소비, 소득 신고와 소비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런 사례는 단순한 돈 씀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AI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가능성으로 보고 즉시 분석에 들어갑니다. 씁쓸하지만 이제는 소비도 감시받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가 세무조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통장은 제 이름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AI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65세 하만석 어르신, 은퇴 후 임대소득이 생겼지만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봐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또 유튜브 수익도 자녀 명의 계좌로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몇 달 뒤 자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신고 누락 관련 자금 출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이게 왜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자녀 명의고 자녀 계좌인데. 그러자 국세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소득의 실사용자가 본인이면 그 명의가 누구든 세금은 내야 합니다. 국세청 AI는 계좌 내역, 송금 패턴, 소비 흐름, 그리고 SNS 카드 부동산 거래까지 종합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역추적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 사례는 38%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명예보다 실제 사용 주체가 조사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유튜브 수익을 부모 자녀 명의로 수령, 부동산 임대료를 배우자 계좌로 받음, 장기간 가족 계좌를 생활비 계좌로 사용. 해결 방법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수익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받고 해당 소득을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쪼개기 출금 패턴입니다. 은행에서 매일 조금씩 찾아서 썼을 뿐인데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충북 청주에 사는 72세 유복회 어르신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으로 며칠간 매일 900만 원씩 3번에 나눠 출금했습니다. 한꺼번에 찾으면 번거로우니까 나눴죠. 하지만 한 달 뒤 국세청 조사관이 계좌 내역 확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AI가 비정상 현금 거래 패턴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준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자동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AI가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매일 900만 원씩 반복 출금, 야간, 주말에 고액 출금, 고령자 또는 무소득자의 반복적인 현금 인출, 현금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보고는 은행 직원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서 매일 950만 원씩 인출하는 고령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냥 쓰려고요 라고 답했다면 그 자체가 FIU 보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런 거래가 조사로 이어졌을 때 추징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돈이 필요할 땐 하루에 한 번 은행 창구에서 정식 수표로 출금하세요. 이체 메모 또는 용도 증빙 자료 계약서, 청구서 등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쪼개는 순간 의심을 부릅니다. 숨기려는 흔적처럼 보이는 행위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세청 AI가 가장 주로 포착하는 5가지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가족 간 이체, 알고 보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은 게 왜 문제인가요? 그게 설마 세금 대상인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입금받은 사람이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먼저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거래 시점이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소명 책임은 전적으로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 이체는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부부간 계좌 이체는 국세청이 먼저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공동명의 지분 중 6억 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간 이체는 괜찮지만 부동산은 예외의 예외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현금으로 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합니다.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출처가 불분명하면 바로 이심거래로 표시됩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70세 하동은 어르신, 퇴직금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아들에게 직접 건네주기 위해 하루에 1,000만 원씩 이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현금인데 어떻게 알았지? 정답은 간단합니다. AI가 이미 출금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례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900만 원씩 매일 반복 입출금, 쪼개기 시도, ATM에서의 야간 출금 또는 고령자의 반복 거래, 이런 거래는 자금 세탁, 탈세, 위장증여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인식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99만 원씩만 나눠서 넣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AI는 반복성과 의도를 함께 분석합니다. 나누기는 숨기기의 흔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거래는 금감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당신의 거래는 이미 감지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거래로 인한 평균 추징액이 2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정당하게 증명하는 것만이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AI 세무조사로부터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금융 습관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모든 송금에는 용도를 꼭 기재하세요. 이체 메모란에 단순히 생활비라고만 쓰지 마시고 6월 등록금, 치과 치료비, 계약금 1차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남기세요. 국세청 AI는 메모까지 봅니다.
모호한 내용은 의심을 부릅니다. 둘째, 가족 간 거래는 증빙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진료비 영수증, 계약서, 고지서, 차용증, 이런 것들이 5년, 10년 후 조사받을 때 내 거래를 정상이라고 입증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어떤 수익이든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세요. 엄마 이름으로 유튜브 수익을 받아요. 아버지 통장으로 월세 받아요. 이제는 모두 위험한 패턴입니다. 실제 수익자가 본인이면 명의도 반드시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넷째, 고액 현금은 창구에서 수표로 인출하세요. 현금을 여러 번 나눠 인출하는 것보다 한 번에 수표로 인출하고 그 용도를 남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록이 투명할수록 오히려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자산 이동은 피하고 자금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AI는 숫자보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반응합니다. 평소보다 큰 금액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사전에 계약서, 청구서 등 준비된 증빙과 함께 진행하세요. 법보다 무서운 건 기록이고 세금보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금융 습관이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흐름과 의도까지 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세금은 법보다 정보가 중요하고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기록과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세청 AI는 이미 당신의 패턴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기 나이테의 소리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 특히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억대 세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